예, 안녕하십니까. 소나무당의 의료보건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대집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전남 목포에서 이번 22대 총선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냈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2,000명 의대 증원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죠. 용산발 의료 대란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는 젊은 의사들의 책임으로 모두 떠넘기면서 심지어 형사처벌, 면허 정지 운운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일으킨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이 커다란 문제를 해결을 해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정부와 같은 여당이기 때문에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거대 야당, 제1당인 야당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어떤 대안,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당이 이 문제를 용산발 의료 대란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의대 증원, 필수 의료 패키지 등 소위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안에 대한 소나무당의 기본 입장과 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 4년차 전공의를 감안하면 거의 모든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공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대한전공의협의회라든지 각 수련병원의 어떤 단위 전공의협회라든지 이런 어떤 집단적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공의들의 줄이은 집단적 사직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와 같은 수련 환경, 의학 교육 환경, 그리고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의사들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욕하고 처벌과 어떤 강제, 이런 일변도로 정부가 정책을 계속 어떤 밀어붙일 때 이런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수련을 지속할 수가 없다. 또 진료도 지속할 수 없다. 이런 판단하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를 준비하고 있는 전임의들도 적어도 과반수 이상 많은 수가 이미 자발적인 사임을 하였습니다. 의대생들은 또 집단적인 휴학 등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곧 개원이들의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투쟁의 어떤 사회적 투쟁, 사회적인 저항운동에 집행부가 없는 투쟁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피해를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행부가 있으면 정부와 집행부가 대화를 하고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대화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투쟁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정부 쪽에서 대화를 하고자 해도 대화를 할 상대조차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우리 소나무당이 생각하는 첫 번째 가장 긴급한 것은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자는 것입니다.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대 증원을 일단 전면 백지화해 놓고 정부가 대화 상대를 구성해서 의료계와 대화를 하고, 또 관련 당사자들과도 또 다른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서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어떤 대화할 수 있는 시점, 어떤 시간이 점점 아주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연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즉시 복귀가 이루어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복귀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태를 악화시켜버린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바로 자신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대 증원을 하면서 결국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그다음에 응급 의료 등이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이 부분이 우리나라 의료에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응급 의료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사 수의 증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것을 제시를 해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겠다. 그런 목적으로 필수 의료 패키지를 정부가 제시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이 필수 의료 패키지에도 너무나 엉터리, 부실함, 비전문성 그런 투성입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패키지도 일단 전면 백지화를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필수 의료 패키지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나와 있는 혼합 진료 금지라든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의사들에게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해서 그런 일부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겠다 등등. 그 다음에 필수 의료의 수가 보상 강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엉터리고 비합리적이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패키지는 완전히 백지화하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응급 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제도적 장치를 논의해서 마련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소나무당은 의료 대란과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윤석열표 의료 개혁안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윤석열의 국민생명농단 특검이라 칭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2,000명 증원의 바로 장본인입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윤석열 대통령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전문적인 기구나 전문적인 논의, 조사,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2,000명을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사회적인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윤석열의 국민생명농단 사건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나무당은 원내에 진출하게 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한민국 의료조에 대해서는 장점을 강화하고 미비점은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단기간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개혁이 아닌 개선 방향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개선할 때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간다고 할 때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접근 자세입니다. 우리 의료제도는 정말 교묘한 균형을 이루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자유롭게 의료를 이용할 수가 있고 1차 의료부터 응급의료, 중환자 의료까지 우리나라만큼 자유롭게 빠른 시간 안에 전문의를 만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진료 그리고 검사 처치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단언컨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의료제도를 정말 어렵사리 국민들 또 정부, 의료계 모두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감수할 어떤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회 제도 중에서 아마 가장 잘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것을 잘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엉터리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전문적인 정책을 갑자기 들고 나와서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의료 붕괴 정책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개혁이 필요한 분야가 아닙니다.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하고 국민의 힘하고 바로 이런 곳이 혁명적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나무당은 정권 퇴진을 통해서 이것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점진적 사회공학. 칼 포퍼라는 사람이 칼 포퍼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씀을 했죠. 점진적 사회공학, 피스멀 소셜 엔지니어링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우리가
오랜 어떤 전통과 관례를 통해서 잘 만들어 놓은 제도에 대해서는 점진적 사회 공약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 개선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우리나라 의료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의료사고 100% 국가 책임제 도입을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소나무당이 1, 2, 3, 4번은 기본 원칙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의료사고 100% 국가 책임제는 소나무당의 기본 공약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과실이든 무과실이든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중증 후유장애 등 환자에게 중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분들부터 재정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재정이 없는데, 가령 건강보험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재정이 없는데 모든 과실, 무과실 의료사고를 적정 수준으로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 이것은 허황된 공약이 되겠죠.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세금을 어떻게, 국가 재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을 고려를 해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부터 중대한 과실에 의한 또는 무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중증 후유장애를 결국은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를 차근차근 도입을 하고 제도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점이 됐다. 왜냐? 소나무당은 기본적으로 의료 문제를 사회적 연대에 의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연대에 의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그런 어떤 국가의 기본 입장을 가진 나라들이 바로 국가 의료보험 제도를 공보험으로서 보통은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료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나라는 건강보험, 공적보험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조세에 의해서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의료를 보장을 하고 있죠. 즉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모든 국민이기만 하면 의료비는 내지 않아도 모두 의료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는 기본권,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잘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면서 또 재정 투입을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재정 투입을 통해서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을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의료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이건 저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돈 없어서 치료받는 사람, 돈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제가 의사로서 의업을 할 때, 또 의료 정책 운동을 할 때,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할 때 일관된 저의 신념이었습니다. 소나무당은 의료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당당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할 것이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보완적 재정 투입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모든 치료를 그 질병에 맞춰서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최선의 어떤 진료를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제도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의사 수와 의대 정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소나무당의 기본 입장은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 구사의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구사의정 합의의 당사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던 제 최대집이었습니다. 당시 의사협회 집행부였죠. 그 구사의정 합의에는 제1항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해서 통보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로운 선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의 계속성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헌법적 책무입니다. 내가 이어받고 싶으면 이어받고, 이어받기 싫으면 이어받지 않는 정부의 계속성을 부정하는 그런 것은 헌법에 의해서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020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은 다음 정부에서도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무참히 완전히 합의정신, 약속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소나무당에서는 의사수 의대종원 문제는 여러 가지 모델들 잘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특히 네덜란드하고 호주 같은 나라는 이런 관련 전문기구가 상당히 규모 있게 전문적 연구자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2020년도에 공공의대 의사수 중원 관련 어떤 자료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하시면 마지막 장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지금 대한의사협회 사무처에다가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구를 신설해서 정기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서 보정심이라는 기구가 있죠. 그 보정심이라는 기구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고, 이것을 새롭게 등장한 정권이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식으로 이 의대 정원 문제, 의료 문제를 더 이상 다루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이런 관련 전문기구를 신설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 관련 입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이제는 어느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의대 정원을 마음대로 조절하고 의사수를 마음대로 조절하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관련 입법에 의해서 법정 전문기구에 의해서 나온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보정심에서 5년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그런 문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혜택을 제한하고, 그리고 필수의료 패키지에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내용이 있죠. 이것이 필수의료 패키지인지 정말 재벌 보험사 그리고 재벌 대기업들을 위한 패키지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것이 의료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혜택을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재벌 보험사 이익을 강화하는 혼합 진료 금지, 급여하고 비급여 진료를 같이 할 때는 급여 진료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안 주겠다는 것이죠. 비급여 진료는 이미 실손보험, 국민 대다수가 실손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에서 혜택을 주는데 급여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주지 않으면 그 부분은 국민들은 다 자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국민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대로 내고 실손보험료는 실손보험료대로 내는 국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만 좋냐? 바로 재벌 손보사, 재벌 생명보험사, 보험사들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보험사들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버렸습니다. 그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또 실효성 없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정책, 전 의사들에게 책임보험을 아무런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가입하게 해서 그것도 일부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면제하겠다. 그런 방식으로는 형사부담 완화가 실제로 필수 의료로 의사들이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달 체계를 개편한다면서 대형 병원 중심으로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차 의료 질이 저하되고, 또 국민의 의료 이용은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국민의 의료 이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의료 이용, 국민들이 의료 이용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아주 매우 장점이 큰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료 이용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 전달 체계 개편, 이런 방향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필수의료 패키지는 전면 백지화를 해야 되고, 이것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의사증원, 혼합진료 금지,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 전달 체계 개편,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등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에 차질이 생겼는데 거기에는 중증 환자와 중증 외상 환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비대면 진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아무 상관도 없는, 지금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의 진료 차질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비대면 진료를 병원급부터 전면 초짐까지 허용하겠다. 이게 도대체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실효성 없는 대책뿐만 아니라 이것도 결국은 관련 대기업들의 비대면 진료를 하고 싶은 관련 대기업들의 그런 어떤 바램을, 이 기회를 틈타서 슬쩍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또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들이 의료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 아닌가, 큰 로드맵을 그려놓고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지금 구상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어떤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보다는 재벌 대기업을 우선하는 정책이고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추락하기 위해서 민영의료보험을 초래하게 되고, 이 민영의료보험은 지금 같은 실손보험 같은 보충형 그런 의료보험이 아닙니다. 완전히 건강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형 민영의료보험이 도입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의사 수가 정말 증가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매우 취하게 될 거예요. 결국 파탄 날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은 뭐냐? 민영의료보험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충형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체형 민영의료보험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영리병원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의료를 돈벌이로 대형 병원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의 목적은 영리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아픈 환자들,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료 민영화 로드맵의 일부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원점 재검토 대상도 아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엄사법 제정을 소나무당에서는 원내 진입했을 때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엄사법은 이미 이제 우리가 소극적 안락사, 연명치료,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존엄사법, 도저히 치료에 가망성이 없는 환자, 그리고 너무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지금 현재의 어떤 통증 억제 통증의학들, 각종 호스피스, 또 심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치료 기법으로도 도저히 그 환자들을 그 통증을 덜어주고 케어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존엄사법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할 때 그렇지만 정말로 조심해서 아주 신중하게 추진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소나무당은 존엄사법 제정을 추진하되 공청회를 아주 계속해서 여러 차례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공청회를 열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하게 되더라도 시범사업 5년의 기간을 둬야 된다. 그 시범사업 중에서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경제적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자발적 의도가 아님에도 마치 자발적 의도인 것처럼 존엄사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존엄사법의 부작용 중에서. 그래서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엄사 방법은 지금 현재 존엄사를 이미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처럼 일부는 적극적 안락사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란 의사가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약물을 직접적으로 주입을 하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의사 조력자살이라는 것은 의사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환자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의사가 그런 약물이 주입될 수 있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치를 의사가 도와주고 최종적인 버튼을 누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결정은 환자 본인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 방식이 아니라 의사 조력 자살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큰 틀에서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존엄사법이 제정되면 이제 구체적인 법안이 나와야 될 것이고, 관련된 공청회를 수없이 많이 개최하고 시범사업도 정말로 다른 나라 사례들을 참조해서 정말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고 엄밀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말씀드렸고, 질의응답 있으시면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스포커스 장혜식 기자님. 소나무당 입당 계기하고요. 예. 목포 출마 이제 선언하시는데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 예.
제가 소나무당 입당하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 지금 1년 10개월 이상 되고 있는데 그간의 각종 외교, 안보, 경제, 그리고 저기 최근에 의료 문제까지 이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봤을 때 더는 이 정부가 지속돼서는 1년이라도 더 지속돼서는 정말 대한민국 안보, 안전이 위협받고 국민의 민생이 정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정권 퇴진 운동을 아주 이른 시기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수 기반의 정권 퇴진 당을 창당해서 이번 총선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보수 기반의 정당을 빠른 시간 안에 창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일종의 어떤 연합 세력을 구축해서 정권 퇴진이란 큰 목표를 함께하는 연합 세력을 구축해서 이번 총선에 참여하자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가 똑같은 소나무당에 입당해서 이번 목포 총선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포 총선은 그대로 어떤 선거 일정에 따라서요. 지금 3월 21일 날 후보 등록을 할 것이고 선관위에 그리고 3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주간 선거 운동이 목포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투표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3월 21일부터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28일 전까지는 27일 자정까지는 예비 후보로서 약 일주일간 또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략 한 3주 정도 예비 후보로서 1주 그리고 본 후보로서 2주 총 3주 정도 기간을 통해서 총선에서 목포 출마 그리고 거기에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3대 핵심 목포 출마의 3대 핵심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입니다. 두 번째는 목포 부흥과 의료천국 목포 건설입니다. 목포 경제 부흥과 의료천국 목포 건설. 그리고 세 번째가 목포의 중앙 정치로의 복귀. 저는 이번에 목포는 원래 제 고향이었는데 자주 방문하지 못했고 이번에 이틀 정도 여러 가지 사무를 위해서 방문하고 목포 시내를 쭉 봤을 때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경제적인 부흥이 필요하다. 목포 르네상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들었고 그것은 중량급, 거물급 정치인이 목포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거물급 정치인을 중심으로 목포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을 가장 중심에서 추진하고 또 결국은 달성하는 그런 중심적인 야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정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한 다음에 그 힘을 바탕으로 정부의 어떤 재정 투입 또 어떤 의료와 관광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산업 벨트를 구축해서 산업 관광 벨트를 구축해서 목포 경제 부흥을 이루어내겠다. 그런 어떤 구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목포와 신안군의 통합 문제가 있습니다. 약 1,0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은 사실 이제 관광 자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역적 크기로 볼 때도 면적이나 인구수 크기로 볼 때도 목포와 신안을 통합해서 신목포시 신안의 신자하고 목포의 목포를 따서 신목포시를 제 임기 안에 이루겠다. 이것 역시 목포의 경제부흥, 목포 르네상스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3대 키워드로 기본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드렸고 이제 구체적인 공약집이 나오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출마 목표와 그 출마의 목표를 결정하신 계기 그리고 중요 분야 요게 이제 다음 질문에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예.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 의대정원 전문 국제화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의료계에도 이 공약을 지금 제시하고 있지만 네. 국민들은 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80%를 의대정원 증원을 해야 되고 그중에 40%는 현 2,000명 증원을 찬성하고 또 40%는 2,000명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증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협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후보께서도 이제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국민을 설득하는 데 조금 약한 메시지 아닌가,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주셔야 설득력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설명해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근데 이건 의대 증원이라든지 의사 수를 결정하는데 국민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의사 수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선진국을 막론하고 그런 방식으로 결정하지는 않죠. 그래서 의대 증원이 정말 필요한가? 그러면 그때 2020년 구사 의정 합의 당시에서도 의정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거기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자. 이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든 이후로 의정 현안 협의체가 열렸는데 그럼 거기에서 뭘 한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뭐 28차례 협의를 거쳤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국민 앞에서 또 거짓말 한 것이죠. 28차례 회의를 한 가운데 의대 증원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불과 5차례, 6차례, 10차례도 안 됩니다. 그것도 원론적 입장에서 그냥 의견만 몇 마디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의료연합 협의체에서 관련 전문기구를 신설을 해서 6개월이 됐든 연구팀이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거기다 연구 용역을 주고 정부에서는 뭐 시민단체, 시민사회 의견까지 다 수렴해서 그러면서 뭔가 결론을 내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일치하지도 않고 심지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현안협의체가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인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자기들의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 그럼 그 회의를 도대체 뭐하러 하는 겁니까? 의대 증원에 관해서. 용산 대통령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게 사실상의 복지부가 사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엉터리 회의를 하고 자기들이 다 결정을 해놓고 그런 어떤 요식행위만 갖추면서 그리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국가정책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다는 거, 지금은 이제 2,000명 의대 증원은 안 된다. 그런 여론도 거의 이제 반반 정도로 이제 갈렸습니다. 그래서 2,000명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한 40%, 또 2,000명 증원은 너무나 과도하다. 좀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한 40%. 사실 초기에 비하면 많이 사실 여론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도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의대 증원을 무작정 안 된다. 소나무당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협회는 지금 최종적인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저도 이제 의사협회 입장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의료는 정상화 시켜 놓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무슨 의사가 한 명도 없으면 전세기를 태워서 무슨 외국으로 나가 환자를 살려내겠다. 그 비용은 의사들이 책임져라. 정말 지금 무슨 이상한 무슨 코미디 호러 영화 찍습니까? 환자들 목숨이 그렇게 애들 장난같이 다룰 수 있는 겁니까? 중증 외상 환자가 와서 당장 1시간, 2시간, 3시간 내에 응급수술 해야 되는데 전세기 타고 어디로 갈 거예요? 쿠바로 갈 거예요? 북한으로 갈 거예요? 일본으로 갈 거예요? 받아주겠습니까? 전세기 타는 준비하다가 환자는 사망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을 보건복지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어떤 상황을 가정하다니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윤석열 이 사람 당신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박민수 차관부터 파면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민수 차관부터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막말을 계속해서 퍼붓고 있는 그 사람부터 파면을 하고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해서 의료를 정상화시킨 다음에 대화 협의체를 정말로 실질적인 대화 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나무당 입장은 관련 전문기구를 빨리 설립해서 의료계 추천, 그다음에 정부 추천, 시민사회 추천, 또 관련 학계 추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닙니다.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시간을 두어서 거기서 의사 추계, 의료 수요, 그다음에 의료 공급 이런 어떤 추계들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추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의료정책연구소 자료 거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추계를 낸 다음에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하고 더 시급한
필수의료라든지 지역의료, 응급의료를 긴급하게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그것은 훨씬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것부터 하자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의대 증원을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 그 어떤 전문적인 연구 기구의 어떤 결론을 통해서 이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 하면 단계적으로 의학 교육 현재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매년 얼마씩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결국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의료 제도를 다 그 그냥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는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망나니식 이런 정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리가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아주 그냥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